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학과 서강대학에서 학술 연구교수로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독일의 한 도시,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양성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가 낳은 이 북유럽 최고의 이 화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알브레히트 듀러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는 독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유럽에 여러분들이 다시 위치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유럽을 우리가 지구 위에서 본 유럽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유럽을 지구 위에 이제 이 가운데 놓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유럽이고요. 이것을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놨을 때 유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북쪽에는 지금 북극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우랄산맥, 그 다음에 우랄강, 그 다음에 이게 카스피해 강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동쪽의 경계가 되겠네요. 이 서쪽은 지금 대서양이 경계가 되겠고요. 남쪽에는 지중해, 흑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유럽은 대강 지금 말씀을 앞에서 금방 드렸다시피 북쪽은 북극해,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해, 그다음에 동쪽은 우랄산맥, 우랄강, 그다음에 카스피해강 이게 이제 지리적 경계가 되겠고요. 유럽에는 총 한 7억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밀도는 한 75명. 킬로미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한 50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약 한 70개의 언어가 이 유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유럽이라는 이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유럽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보시면요. 우리가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원적인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화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이 어원적 입장으로 보면은 이 유럽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지금 이 어원적 입장을 두 가지 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페니키아어, 즉 오늘날의 그러니까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에롭이라는 이 명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에롭이라는 것은 페니키아어로서 어두운, 형용사로서는 어두운,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저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서양은 해가 지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양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어원적 유래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원적 유래는 고대 히라버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리스라는 넓은이라는 뜻과 오프스, 눈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되어서 이 오이로페 이러한 이 명칭이 유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넓은 시야 이런 뜻이겠죠. 넓은 눈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지금 여인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인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이것은 신화적인 유래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우리가 신화적 입장,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이 제우스 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죠. 그 다음에 이 페니키아, 이것은 이게 오늘날 이 동양이거든요. 이 동양의 페니키아 지방의 공주인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있어요. 여기 에우로페. 유럽이죠. 이 공주와의 어떤 썸씽에 의해서 이 유럽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살펴봐 드리면요. 어느 날 이 에우로페 공주가 자기 그 시녀들을 데리고 그 해안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제우스 신이 지켜봤습니다. 이 에우로페 공주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는요, 이 에우로페하고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우스 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여신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 부인인 헤라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무나 이 부인이 어떤 질투가 무서웠기 때문에 이 제우스 씨는 이 황소로 변하거든요. 커다란 이제 소로 변해서요. 이 변한 다음에 이 에우로페 공주가 거닐고 있는 그런 해안가에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에우로페 공주는 이 소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호감을 느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충동에 의해서 이 소의 등에 자기 몸을 소의 등으로 올라타거든요. 그러자 이 제우스 신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유럽의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요 지역이 지금 이 옛날에 그 페니키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바로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서 제우스가 어디로 헤엄을 쳐가냐면 여기에 그리스의 오늘날 최대의 섬이죠.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로 이 헤엄을 쳐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크레타 섬에 에우로페 공주를 내려놓고 자기는 다시 사라졌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에우로페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의탁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다시 나타난,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이제 이 인간을 변신을 했죠. 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이제 맡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셋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에우로페 공주는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날이 슬퍼하는 마음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러죠. 이 비너스 여신이 갑자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우로페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거든요. 너하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신들의 왕인 이 제우스이다. 그리고 너를 받아들인 이 땅은 앞으로 너의 이름으로 해서 불리어서 영원히 너의 이름이 영원히 이 땅에서 불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적인 입장, 그 에우로페라는 공주의 이름에서 에우로페라는 공주의 이름에서 이 도시, 우리가 이 유럽이라는 명칭이 유래가 되었다는 그 신화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우로페와 관련된 이야기는 후기에 계속해서 그 예술로 많은 승화되어서 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C 480년 경이죠. 이때 그 아테네 지방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러한 어떠한 조형물이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소가 있고요. 아마 이 소의 등에 올라탄 이 여인, 이게 아마 지금 에우로페 공주일 겁니다. 특히 이 에우로페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 예술로 승화시켰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에우로페의 납치 해갖고 이 티치아노라는 이 이탈리아 화가, 즉 르네상스 화가거든요. 이 티치아노의 이 에우로페의 이 납치, 이 그림이 가장 이 에우로페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제우스가 변신한 이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우스로 변신된 이 소 등에 타고 있는 에우로페 공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 그림은 또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레므란트라는 이 네덜란드 화가가 있죠. 레므란트 화가도 역시 에우로페의 납치를 갖고 역시 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흰 소가 있고 제우스죠. 그 다음에 에우로페 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시녀들의 모습을 지금 이 형상화시키고 있는 이 유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뉘른베르크라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를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뉘른베르크는 물론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독일과 관련된 이 다양한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가 고려특강에서 이 뮌헨의 이 고려특강이 제가 강연한 게 있는데요. 거기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는 독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독일 중에서도 여기에 이 밑에, 즉 좀 이렇게 이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죠.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주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바이에른 주입니다. 바이에른 주에서도 약간 이 북쪽에 위치한 요것이 이제 뉘른베르크라고 얘기를 하고, 뉘른베르크에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뉘른베르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요,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에른 주가 있죠. 그러니까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바이에른 주가 가장 규모면에 있어, 그러니까 면적이 크고요.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바이에른에서 가장 큰 도시는 뮌헨입니다. 이 뮌헨은 인구가 한 130만 명 이 정도 살고 있는 이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바로 뮌헨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뉘른베르크, 한 50만 명이 살고 있죠. 면적은 대강 한 186.38km 제곱, 서울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면적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 밀도는 한 2,700명이 살고 있죠. 킬로미터 제곱당이요. 근데 이 서울의 경우에는 대강 한 16,000명이 살고 있으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의 한 6분의 1 이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뉘른베르크는 아주 종교 면에 있어서 특이한 곳입니다.
이 대부분 이 독일의 이 남쪽 도시, 즉 특히 바이에른주는 이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 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뉘른베르크는 이 하는 예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더 많은 지역이 이 뉘른베르크입니다. 이 대부분의 바이에른주의 도시들은 대부분 카톨릭이 더 많고 이 개신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개신교가 이 독일 땅에서 개신교가 많다는 것은 일찍이 이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뉘른베르크는 일찍이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보수적인 입장보다는 조금은 진보적인 색채를 띤 이 개신교가 더 이 커다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뉘른베르크는 이렇게 몇 가지 이 어떤 별명 또는 별칭 또는 뭐 이러한 말을 갖다 붙이는데요. 뉘른베르크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로 이 마이스터징어, 이 독일 말인데요. 이 명가수의 도시라는 이 별명이 있고요. 또 장난감의 도시, 또 크리스마스 시장의 도시, 또 소시지의 도시, 또 역사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북유럽 최고의 화가 알브레트 뒤로의 도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 우리가 불사조라고 그러죠. 피닉스처럼 다시 탄생한, 다시 태어난 도시, 이러한 다양한 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제목으로 이 다양성의 도시 뉘른베르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시의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독일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뉘른베르크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터징어, 즉 명가수의 도시 뉘른베르크,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이러한 도시의 그러니까 별명이 붙게 된 이후에 가장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리하르트 바그너는 우리가 19세기에 살았던 이 독일의 유명한 이 어떤 오페라 이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라는 오페라, 즉 한 4시간 한 반 정도 공연이 되는 그런 오페라를 작곡을 하거든요. 이 이후로 이 뉘른베르크는 어떻게 돼? 특히 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라는 것으로서 커다란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 리하르트 바그너는 아주 다양한 오페라를 많이 작곡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이외에도 그러니까 니베룽겐의 반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왕들의 황혼이라든지,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뭐 파르치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오페라를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는 이 16세기에 실존 인물이었던 뉘른베르크 출신의 제아공이자 명가수였던 한스 작스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만히 좀 이상하실 거예요. 명가수, 그 다음에 제아공, 이게 도대체 무슨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15세기, 16세기 독일의 상황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시면요. 이 15세기, 16세기에는 특히 이제 수공업자들, 뭐 제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라든지, 뭐 피업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남은 시간에 이 어떤 예술적인 기량을 연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와 음악 이런 것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 마이스터 징어라는 호칭을 받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뭐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와 음악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16세기에 뉘른베르크에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 이 한스 작스라는 분이 바로 이 마이스터 징어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음악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이스터 징어는 뭐냐면 이거로 해서 이제 어떤 돈벌이를 했던 건 아니고요. 다 생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 자기의 예술적 기량을 이제 쌓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악, 예술은 귀족의 어떤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15세기, 16세기 이때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예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시민 사회로 조금씩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가 다가왔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는
이 1868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초연이 이 뮌헨 극장에서 이 초연이 되고요. 공연 시간은 4시간 반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 16세기 중엽에 그 뉘른베르크를 배경화로 했던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뉘른베르크의 이 명가수는 뉘른베르크를 또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어떤 이 오페라 이 작품 중에 하나고요. 뉘른베르크의 이걸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 한스 작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리는 우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상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짤츠부르크에, 그러니까 이거는 짤츠부르크 이 작스, 그러니까 한스 작스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조형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한스 작스가 사망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독일에서 이러한 우표, 기념 우표까지도 이 발행이 될 정도입니다. 또 뉘른베르크는 장난감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게 장난감 박물관인데요. 뉘른베르크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입니다. 이 장난감 박물관은 1971년에 설립이 됐고요. 총 면적은 1400m 제곱으로서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난감 박물관이라고 그러고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장난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곳에서는 국제 장난감 박람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뉘른베르크를 장난감의 도시라는 어떠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뉘른베르크는 크리스마스 시장의 도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맞이하기 전에 한 달 가까이 이 크리스마스 시장이 이제 이 밤마다 해가 지면 이게 개최가 되거든요. 물론 이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장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 크리스마스 시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장이 바로 뉘른베르크입니다. 그리고 또 이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독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장이고요. 매년 약 한 200만 명의 방문객들이 모여들고요. 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는 그냥 수공업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를 팔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이 재미를 솔솔한 재미를 주는 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장이고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공업품은요. 근데 하여튼 먹거리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장은 언제 개최가 되냐면 대림절 첫째 주 일요일이거든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로부터 4주 전의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그 대림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4주 전 일요일, 그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즉 다시 말해서 12월 24일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 한 달 동안 이 어떤 크리스마스 시장이 개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럽 전역, 독일 전역의 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다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고요. 또 뉘른베르크를 우리가 소세지의 도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물론 이 독일에 어디에 가든지 이 소세지는 무궁무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소세지가 수백 종류의 소세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뉘른베르크 소세지는 상당히 맛이 있는 것으로 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양도 또 재미있거든요. 이 다른 소세지에 비해서 뉘른베르크 소세지는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크기 정도만 한데요. 그 다음에 요 흰색이거든요. 그 대부분 요 소세지는 그릴로 이렇게 불에다 구워서 먹는 게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바쁠 경우에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붓고 조금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고요. 이 소세지하고 같이 먹는 곁들여서 먹는 이 제품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빵,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얘네들이 주식이니까 이렇게 먹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 겨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겨자처럼 매콤한 겨자가 아니라 이제 달달한 맛이 나는 겨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세지에다 찍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고요. 또 독일의 유명한 이 야채 중에 하나인 자우어클라우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양배추를 물론 소금에 절여요. 그래서 발효시키거든요. 우리에는 이제 고춧가루를 집어넣지만은 걔네들은 고춧가루를 안 집어넣고요. 소금으로만 절여서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고춧가루만 이렇게 대강 집어넣어서 이렇게 버무리면요, 그냥 바로 신 김치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이 괜찮아요.
그것하고 같이 먹는 그러한 이 소세지, 곁들여 먹으면 이 소세지의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른베르크를 소세지의 도시라는 말도 쓰고요. 또 뉘른베르크는 역사의 스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 이러한 별명을 또 갖기도 합니다. 뉘른베르크라는 도시는 히틀러, 즉 우리가 여러분들 뭐 히틀러에 대한 이 얘기는 대강은 아실 거고요.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5개의 도시가 이 뉘른베르크, 그다음 뮌헨, 함부르크, 베를린, 린츠. 린츠는 물론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4개는 이제 독일의 도시고요. 이 5개의 도시를 총통 히틀러의 도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에 특히 히틀러가 애착을 많이 보냈던 곳이에요. 그 중에서 뉘른베르크는 특별한 애착을 더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라는 이 곳에서 이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정권을 1933년에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1938년까지 매년 9월 달이 되면 이 뉘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 즉 자기가 이끄는 나치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 전당대회를 개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히틀러가 이 커다란 애착을 가졌던 도시가 바로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였고요. 이 뉘른베르크 도시에서 엄청난 일이 2년,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년 후에 벌어집니다. 그게 1935년인데요. 1935년에 이 뉘른베르크에서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법이 이제 이 통과가 되거든요. 이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유대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대인 학살이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홀로코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도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 대학살의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거기에서는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독일인의 경우에 독일 국적을 박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독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독일인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을 금지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투표권도 박탈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이제 차츰 독일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축출시키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애버린다는 그러한 이 정책이, 그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됐던 게 바로 이 뉘른베르크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뉘른베르크 법의 이 어떤 이 표지죠. 그러니까 그 표지를 지금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역사라, 글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는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이 뉘른베르크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대인 학살의 기틀을 마련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여기에서 뉘른베르크에서 국제 군사 재판을 개최합니다. 이것이 일명 우리가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뉘른베르크 재판은 거의 한 11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945년 11월 달에서 1946년 10월 달에 한 11개월 동안 거행이 되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습니다. 이 뉘른베르크 재판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잘 묻지를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를 단죄하고자 하는 이 최초의 이 군사 재판이었다는데 그 의의를 갖고요. 여기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주 천인공노할 그러한 이 반인륜적인 그러한 이 범죄를 범했던 사람들 24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2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이제 병사를 하고요. 나머지 22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재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교수형, 그 다음에 3명이 종신형, 그 다음에 4명은 한 20년에서 25년 동안의 이 금고형, 그 다음에 3명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이, 이 재판이 이 뉘른베르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 뉘른베르크가 자랑하는 이 자기네들의 이 조상이죠. 이 르네상스 시대 또 북유럽의 최고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로의 도시 뉘른베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브레히트 뒤로, 지금 여기서 북유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럽의 그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요. 알프스 산맥 밑을 우리가 남유럽,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 위를 북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유럽 최고의 화가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이 화가인 이 알브레히트 뒤로,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독일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그러면 바로 이 알브레트 듀러라는 이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이 명성과 그다음에 그 애정을 이 독일 사람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알브레트 듀러는 뭐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판화가, 그다음 미술 이론가, 아주 다방면에서 뭐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이 알브레트 듀러는 니른베르크에서 태어나서 니른베르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알브레트 듀러는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별명이 북유럽에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북유럽의 고딕 양식과 그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을 결합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회화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 알브레트 듀러고요. 또 자화상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거든요. 다른 화가와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가 여러분이 있지만요. 특히 알브레트 듀러는 자기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그린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어떠한 이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신을 홍보한 최초의 화가다 이런 말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브레트 듀러는 최초의 개신교 화가였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동시대 인물로서 누가 있었냐면 알브레트 듀러와 같은 동시대 인물로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죠. 이 마르틴 루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가르침 을 주는 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이 마르틴 루터를 이 알브레트 듀러가 봤어요. 그래서 이 듀러는 이 마르틴 루터를 상당히 추종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알브레트 듀러는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화폭에 담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도 지금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알브레트 듀러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알브레트 듀러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브레트 듀러 이 집은 1420년에 건축이 되었는데요. 듀러는 나중에 이제 1509년에 이 집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즉 152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1826년 니른베르크 시가 듀러 사망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집을 사서 이 듀러 기념관으로 이제 꾸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중에 1871년 듀러 탄생 400주년 때 이제 이 니른베르크 시가 여기를 어떻게 되냐면 양도를 해요. 이 니른베르크 그러니까 알브레트 듀러 재단에다가요. 그리고 이 재단은 이 듀러의 집을 듀러 박물관으로 이제 활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듀러의 집은 이 듀러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게 있고요. 다양한 어떤 이 듀러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듀러 이 집에는 듀러의 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린 그림 있죠. 이거 원본은 한 편도 없습니다. 다 복사본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듀러는 금속 화가에다가 그 목판 화가라고 그랬죠. 판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한 예술가가 앉아갖고 목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금속으로 해서 금속이니까 이 동판화 작업도 직접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러의 작품을 한 2개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 알브레트 듀러는 이 자화상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 듀러의 이 자화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겁니다. 이것은 이분이 29살 때 모습인데요. 우리가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 듀러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듀러의 작품 자화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무슨 모습이 딱 떠올라요? 딱 보니까 어떤 예수의 모습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보면 이 듀러의 자화상을 딱 보면요. 좌우 대칭으로 지금 모습이 딱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좌우 대칭 이런 이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중세시대 때 이러한 그림을 일반인에게 그렸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 좌우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예수와 마리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시대나 고대 이 그림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자화상은 대부분 비스듬히 그려 있지 이렇게 정면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이 알브레트 뒤러는 자기 모습을 지금 이 정면으로 보고 그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신의 세계, 신의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알브레트 뒤러는 약간의 조금은 트릭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머리 꽁지머리 있죠. 요것을 어떻게 돼 이쪽으로 또 돌림으로써,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림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조금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 삼각형 모양이 딱 그려질 거예요. 이러한 삼각형 모양, 이렇게 정삼각형 구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구도였거든요. 이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유, 생각이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브레트 뒤러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상당히 이 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예술가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 다음에 멋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 부유한 귀족으로 묘사를 했고, 또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숨어 들어가,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 그림은 이 뮌헨의 이 알테 피나코테크라는 그러한 그 박물관, 미술관이죠.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뒤로의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거, 즉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뒤로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상업적으로 재생산이 되고 있는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복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도하는 손을 어떤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이 뒤로 작품 중에서 재생산되는 이 작품이다. 상업적으로요. 이 작품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뒤로의 이 기도하는 손은 푸른색 종이에 이 붓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에서 이 기도하는 손을 찾아보면 많은 이 어떤 잘못된 정보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손이 이 뒤로와 자기 친구의 어떤 우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고요. 이 뒤로의 이 기도하는 손에 원래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요. 이 프랑크푸르트에 이 어떤 도미니크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세폭의 제단화를 그려달라는 이 청탁을 받아요. 뒤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한 그림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지. 이 어떠한 이 알브레트 뒤로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렸던 그러한 작품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 인터넷에 퍼지다 보니까 그 정보가 이 기도하는 손에 어떤 만들어진 이 원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요 기도하는 손은 이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귀족 출신인 이 야콥 헬러라는 사람이 이 제단화를 그려달라는 위탁을 받고 이거 그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손은 지금 알베르티나라는 이 미술관, 즉 빈에 있죠. 여기에 빈에 소장되어 있고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헬러 제단화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 프랑크푸르트의 명문 귀족인 헬러라는 사람이 이 알브레트 뒤로하고 마르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두 사람에게 이 제단화, 세폭짜리 제단화를 그려달라는 이 위탁을 해요. 거기에 이 알브레트 뒤로가 일부를 맡고 그 다음에 또 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사람도 역시 일부를 맡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모습, 요게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한 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바로 이 그림을 위탁을 했던 이 야콥 헬러의 이 모습이고요. 이분은 이 헬러의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의 도미니크 교회에 그대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또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는 피닉스, 불사조처럼 다시 탄생한 도시라는 별명을 갖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뉘른베르크는 90% 가까이 완전히 이 잿더미로 바뀐 도시예요. 이 도시 90% 이상이 지금 이렇게 잿더미로 바뀐 도시를 지금 오늘날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독일 사람들의 어떠한 이 문화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이 남긴 유물, 유적에 대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파괴가 된 도시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재건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다 이렇게 밀어내고 최신 건물을 올렸을 텐데 독일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자기네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모든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전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로 바뀐 나라인데 오늘날 독일에 가시면 몇백 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남긴 유물 유적에 대한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 또는 애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오늘날 이 뉘른베르크의 모습인데요. 자, 이 2차 세계대전 1945년의 모습하고 오늘날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문화를 갖고 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남겨주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뉘른베르크 이 독일의 이 바이에른 뮌헨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와 그 도시가 자랑하는 이 독일 최고의 화가 알프레드 뒤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